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충격적인 소식들이 들어와 있죠. 그렇습니다. 성 전 회장이 정치권에 돈을 뿌렸다 하는 정황을 적은 메모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네. 홍준표 경남도지사,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의 이름이 적혀 있죠.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늘 성완종 전 회장의 시신을 검시하는 과정에서 김기춘 허태열 전 비서실장 등의 이름과 특정 액수가 적힌 쪽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메모에는 정치인 8명의 이름과 6명이 받은 돈의 액수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메모에는 허태열 실장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데요. 옆에 7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고 홍문종 의원 이름과 2억 원, 유정복 인천시장과 홍준표 지사의 이름 옆에는 각각 3억 원과 1억 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또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던 이완구 총리 이름도 있었고요. 현재 이병기 비서실장의 이름도 있었지만 금액은 적혀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성완종 전 회장의 유족들이 메모를 돌려달라 이렇게 검찰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도 미화 10만 달러를 건넸다고 밝혔다. 그런 메모가 나왔다면서요? 경향신문 보도였는데요. 네네. 경향신문 보도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예, 성완종 전 회장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허태열 전 비서실장에게 현금 7억 원을 전달했다고 앞서 밝혔습니다. 김 전 실장이 2006년 9월에 VIP, 그러니까 대통령을 의미하죠. 이 VIP를 모시고 독일에 갈 때 10만 달러로 바꿔서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전달했다. 당시 수행비서도 함께 왔었다고 경향신문 측에 밝혔습니다. 또 2007년 당시 허태열 당시 캠프 본부장을 강남 리베라 호텔에서 만나서 7억 원을 서너 차례 나눠서 현금으로 줬다면서 자신이 직접 건넸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경선을 치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 2명의 이름이 모두 언급된 상황이어서 이 정치권은 지금 그야말로 폭풍성으로 들어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성완종 전 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인 어제 오전 6시에 경향신문과 약 50분간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성 전 회장은 인터뷰 내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은 숨지기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것처럼 또다시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 검찰이 자원 쪽을 뒤지다가 없으면 그만둬야지 제 마누라와 아들까지 뒤져서 가지치기를 해봐도 없으니까 또 1조 원의 분식회계 얘기를 꺼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명박 정권의 자원 외교와 자신의 배임 횡령 혐의를 이른바 딜하라고 그러는데 자신은 딜할 게 없었다 이런 취지의 말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한편 김기춘 전 실장은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요. 10만 달러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매우 악의적인 얘기다. 황당무계한 소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허태열 전 실장도 역시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선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긴급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선거에 영향이 있을까 굉장히 좀 부심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보궐선거 지원차 광주를 방문했던 김무성 대표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검명된 것과 관련해서 지원 유세를 중단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 당초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려고 했지만 일단은 취소했다고 합니다. 한편 청와대는요. 관련 보도들이 나오자 일단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정윤회 비선실세 개입 의혹으로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었던 청와대가 또다시 5개월도 안 돼서 큰 암초를 맞는 그런 상황인데요. 민경욱 대변인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관련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고 두 실장에게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표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성완종 리스트가 보도되자 문재인 대표 주재로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지금 아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김성수 대변인은요. 이 금품 메모의 내용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대통령의 최측근 핵심 실세들이 망라된 한국 정치사의 최대 부패 스캔들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오늘 오전에 기자들과 잠시 만났었는데요. 이 박근혜 정부에서 허태열, 김기춘 두 분이 왜 연이어서 비서실장이 됐는지 그 연유가 조금 드러났다고 말했는데요. 이 향후 대여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다른 소식입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미국 애슈턴 카터 장관이 회담을 가졌죠. 네. 그런데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들이 늘 이렇게 똑같이 사드 얘기만 나오면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한미 장관 회담 이후에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카터 장관은 기자들의 잇따른 질문에 사드는 아직 생산 단계에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그 누구와도 아직 사드 배치 논의를 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드를 언제 또 어디에 배치할지에 대해서는 생산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결국은 언제든 또다시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교사들의 글이 실명으로 올라와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교사 111명은 오늘 청와대 자유 게시판에 특별법 시행령을 폐결한 내용과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또다시 올렸습니다. 글을 올린 조영선 교사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 세월호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현실에서 이 정부에 다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글을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서 징계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작년처럼 정권 퇴진 글을 올린 교사들을 교육공무원법으로 형사 고발하고 징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였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경제 포인트. 한국경제TV의 신인규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재무부가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미국 재무부가 오늘 한국 금융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라며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 당국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외환시장 개입을 상당히 늘린 것 같다면서 재무부가 이 산하에 관여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국 원화 가치는 지난 3분기 동안 달러와 비교해 8.8% 내려갔는데요. 앞서 미 재무부는 한국 정부의 시장이 무질서한 예외적 상황에서만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특히 미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에 심하게 개입했다며 주요 20개국, G20의 수준에 맞춰서 외환시장에 개입한 뒤 이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네, 미 재무부가 갑자기 한국의 환율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원인이 뭘까요? 네, 미 재무부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건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가 커지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무역에서 한국이 이득을 보고 미국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게 원화 가치를 올려야 한다고 압박을 하면 미국의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미 재무부는 매년 2차례 보고서를 내서 무역 상대국의 경제 환율 정책을 평가하는데 환율과 관련한 압박은 대부분 중국과 한국 등 대미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에 집중이 됩니다. 특히 미 재무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 외환당국이 시장 개입을 어느 정도로 했는지 추정해서 만든 그래프까지 보고서 안에 넣어서 환율 압박의 수위를 더 높일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무디스 국제신용평가사죠.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 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네요. 네. 그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높였습니다. 네. 6개월에서 1년 안에 신용등급을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AA3로 전체 등급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일본보다도 한 단계가 높습니다. 무디스는 이번 신용등급 전망 상향 조정에 대해서 한국의 공공부채 관리가 개선됐고 세계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취약성이 줄어든 점 등을 반영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무디스는 한국의 공공부채는 효율적인 관리로 2017년까지 GDP의 30%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행 등의 단기 외채 규모도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줄어든 점, 그리고 자금 흐름 변동성에 한국의 대응 능력이 강해진 점도 이번 상향 조정의 배경이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어제는 숨고르기 현상을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또 다시 크게 올랐다면서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8.89포인트 오른 2087.76으로 마감했습니다. 2090선의 턱 밑까지 차오른 기세인데요. 지난해 고점을 이미 뛰어넘은 데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2011년 8월 2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여기 따라서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2100선을 돌파해서 2012년 이후에 이어온 박스권 장세를 벗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여기에 2011년 5월 2일에 세웠던 사상 최고치 2228.96을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7거래일째 상승해서 전날보다 5.06포인트 오른 682.02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680선을 넘어선 것은 2008년 1월 14일 이후 처음입니다. 네. 반값 복비, 부동산 중개 수수료죠. 이 반값 복비를 채택한 지자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명 반값 중개 수수료 개편의 핵심 지역 가운데 한 곳인 서울시가 정부 개천안을 따르기로 하면서 앞으로 주택을 사거나 임대할 때 중개 수수료 부담이 종전보다 줄어들 전망입니다. 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오늘 주택매매 거래 때 6억 원 이상에서 9억 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 때는 3억 원 이상에서 6억 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이 중개보수요율을 각각 0.5% 이하, 0.4% 이하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해당 구간대의 주택을 거래할 때는 세입자나 집주인의 부담이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 전셋집을 구할 때 지금까지는 세입자나 집주인이 최대 400만 원씩의 중개 수수료를 내야 됐지만 앞으로는 최대 200만 원씩만 내면 되는 겁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서는 정부 개편안이 경영했던 매매 가격 6억 원 이상에서 9억 원 미만, 전월세 가격 3억 원 이상에서 6억 원 미만의 주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분포한 곳이라서 이번 요율 변경으로 인한 수혜자들도 많을 전망입니다. 이번 서울시의 이 수수료 개편으로 일명 반값 중개 수수료를 도입했거나 최종 본회의 통과를 앞둔 지자체는 인천과 경북, 대구, 대전 등 전체 17개 시도 가운데 9곳으로 늘게 돼서 서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경제TV의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YTN 국제부의 안소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탈리아 법정에서 무슨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는데 무슨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네, 이탈리아 북부 도시 밀라노 중심가에 있는 법원 건물에서 재판을 받던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서 4명이 숨졌습니다. 네. 사기성 파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 남성은 자신의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또 재판을 받던 다른 2명에게 총을 쏜 뒤에 건물 한 층을 내려가서 파산 사건을 담당한 판사에게 또다시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을 맞은 판사, 변호사 등 3명이 숨졌고 다른 1명은 심장마비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총을 쏜 뒤 혼란한 틈을 타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지만 밀라노 교외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범인이 탄창을 2개나 더 갖고 있었다면서 자신의 사업을 망하게 한 사람들에게 복수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범인은 위조한 신분증으로 판사와 검사들이 이용하는 별도 통로로 법원 건물에 들어와서 금속 탐지기 검사를 받지 않아 총기를 소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오늘부터 파나마에서 열리는 미주기구 정상회의에서 50여 년 만에 미국과 쿠바의 정부 수장이 만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쿠바 혁명가 체 게바라의 암살을 주도했던 전직 CIA 요원도 이번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쿠바 혁명가 체 게바라의 암살을 주도한 전 미국 중앙정보국 요원 펠릭스 로드리게스가 미주기구 정상회의가 열리는 파나마에 입국해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로드리게스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미국과 쿠바 등 30여 개의 북중남미 정상들이 모이는 미주기구 정상회의의 부대 행사로 열리는 시민사회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 파나마에 입국했습니다. 쿠바 정부는 로드리게스가 1961년 쿠바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CIA가 반체제 인사들을 침투시켰던 피그만 침공에 참가하고 1976년
청년 73명이 숨진 쿠바 여객기 폭파 사건에도 관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주기구 정상회의에 참가한 쿠바 정부 대표단은 파나마 정부에 로드리게스를 추방하라고 요구했고요. 쿠바 대사관 앞에서는 로드리게스의 추방을 요구하는 쿠바 정부 측 인사들과 또 쿠바 반정부 단체 회원들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네.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도 노골적으로 개입한 일본 정부가 이 방송사의 뉴스 내용에까지 관여하려고 한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일본 집권 자민당이 방송사의 뉴스 내용을 비판하면서 중립적으로 보도하라고 요구한 것이 드러난 겁니다. 네. 자민당은 민영방송 TV 아사히의 간판 뉴스 프로그램인 보도스테이션이 중의원 해산 직후인 지난해 11월 24일 아베노믹스에 관해 다룬 프로그램을 비판하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프로그램 제작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낸 겁니다. 자민당 보도국장 이름으로 전달된 이 요청서는 보도스테이션에 관해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대기업이나 부유층에게만 미치고 그 이외의 국민에게는 미치지 않은 것처럼 특정 부유층의 생활 방식을 강조해 소개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의견이 대립하는 문제는 가능한 한 많은 각도에서 논점을 밝혀야 한다는 방송법 제4조 4호의 규정을 거론해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프로그램 제작에 임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민당은 요청서를 전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집권 여당의 요청서 전달 자체가 언론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국제부의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앤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대다수가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노인 실태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또 유서 작성과 같이 죽음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경우도 드물었다고 합니다. 100세 시대 한국 사회, 노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노인상담센터의 이호선 센터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이나 소득 수준을 불문하고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해서는 노인들이 찬성하신 분이 거의 없네요. 4%만이 찬성을 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의미 없이 내가 의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회생될 거라는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유지할 것인가에 관련돼서 88.9%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연명 치료를 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어떻게든 좀 살려고 하고 오래 사는 게 굉장히 중대한 목적이고 했지만 옛날에는 그러니까 나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삶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고요. 하나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평가가 일반적인 거죠. 네. 자녀들에게 이렇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이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아무래도 노년기에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다는 것은 그것을 다 누가 책임지는가? 아직까지 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그걸 거의 대부분 책임지고 있고 네. 그 자녀들에 대한 심정이 사실상 우리나라 어르신들 굉장히 각별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 내가 아이들에게 짐이 되느니 차라리 또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나 스스로도 고통스러우니 이 선택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네. 재산 처리 방식에 있어서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겠다는 분이 더 많아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한 절반 넘으시지 한 52.3% 정도가 자녀들에게 균등 배분하겠다. 그러니까 자녀가 5이면 5분의 1씩 나눠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 부부끼리 사는 건 어느 정도 살겠는가 그랬더니 한 15% 정도만 이거 남은 돈 다 우리 부부 쓰고 그냥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일단은 옛날에는 다 장남들 중심으로 재산이 다 이전이 되고 대신에 또 이 장남이 모든 가족을 책임졌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는 장남 문화가 사실상 사라졌고요.
요새는 뭐 흔히 왜 아들이 있으면 싱크대 앞에서 죽고 딸이 있으면 비행기 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네. 그 자녀들 특별히 딸에 대한 교육열이 높아지고 또 활동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자식을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게 하거나 모든 것을 주는 차원에서 균등하게 배분을 하고 또 균등하게 함께 부모의 권리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리도 인정해주는 이런 세상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네.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 또 자살률이 1위라고 하는 참 1등을 이렇게 따로 있지 뭐 이런 걸 가지고 1등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노인이 많아질 줄 전혀 몰랐어요. 아, 예. 그리고 뭐 고령화된다 얘기했지만 그게 남 얘기일 거로만 생각을 했지. 네. 갑작스럽게 정말 폭풍처럼 다가온 이 고령화 현상을 두고 정부도 사실 깜짝 놀라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복지와 관련된 여러 제도들을 정말 쏟아내듯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막상 그 제도들 안쪽에 들어가 있는 어르신들이 그 제도의 혜택을 어느 정도 받는가를 보면 사실상 그 제도가 아직은 충분히 미치질 못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대부분 다 평생을 희생해서 자식들을 키우는 세대들이잖아요. 네. 결국 남아있는 건 몸 껍데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남아있는 빚입니다. 네. 이런 것은 결국 노년기 빈곤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요. 빈곤이라는 게 단순히 가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으면 병원에 못 가잖아요. 네. 돈이 없으면 또 먹는 것도 시원찮아지고 그렇다 보니 몸 더 병들죠. 더군다나 먹는 것도 시원치 않죠. 몸 병들면 관계도 아무래도 많이 약화되고 이렇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심리적 우울감이 심해지면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건데 놀랍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빠르게 증가했고 네. 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온 사회가 지금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네. 내가 이 죽기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죽음을 설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은 1%에 불과했다면서요. 적극적으로 네. 죽음을 설계한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죽음을 설계한다는 건 일단 내 스스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럴 때 내가 어떤 병석에 있을 동안에 나를 어떻게 해다오 또 내가 죽었을 경우 매장을 할 것인지 화장을 할 것인지 수목장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당신들이 다 결정하시고 유언장도 다 작성하시고 네. 심지어는 이런 과정들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죽음 교육 우리가 흔히 이제 어르신들 많이 받는 교육 중에 죽음 준비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죽음 준비 교육까지 받으면서 내 죽은 이후에 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다오라고 완벽하게 준비를 하는 과정. 이 준비 과정에 동참하시는 분들을 흔히 적극적 준비 과정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네. 조금 전에 이제 죽음 준비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교육이 뭐 어떤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 죽음 준비 교육이라는 건 말 그대로요. 죽음을 준비하는 건데 네. 그 죽음이라는 게 왜 갑작스럽게 다가와서 우리가 준비가 전혀 안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갑작스러운 순간도 마치 우리가 보험을 들듯이 준비가 가능한데요. 네. 이를테면 죽음 준비의 가장 첫 번째 단계라면 나는 어떻게 죽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녀들과는 어떻게 지낼 것인지에 대해서 나머지 모든 절차들을 유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서 실제 자녀들이 그 종이 한 장 가지고도 부모님이 원했던 죽음의 형태로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각각의 과정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의 교육 시스템으로 갖추고 있는 게 바로 죽음 준비 교육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하시지만 유언장도 한 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쓰시면서 자꾸 써봐야 되는군요. 그렇죠. 나중에는 보면은 이제 재산을 누굴 줄지가 자꾸 바뀝니다. 예, 네. 예. 또 마음 자세 같은 것들도 바뀌게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의 어떤 적극적으로 죽음을 설계하거나 또는 준비하는 이런 노인분들이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많지 않습니다. 많잖아요. 왜냐하면 예. 이런 죽음 준비 교육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아요. 네. 그런데 요새는 그 복지관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잖아요. 예. 이 복지관에 가보시면 모든 복지관에는 다 죽음 준비 교육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 죽음을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참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네. 많은 수의 어르신들이 점점 이 죽음에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이런 죽음에 대해서 이게 단순히 내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을 좀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인식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무슨 교육까지 받아야 될까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뭐 어떤 과목들인데 과목들 좀 얘기해 줘보세요. 그러니까 과목들이 따로 있다기보다 하나의 그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프로그램으로. 예, 그 프로그램 중에는 이를테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네. 그리고 좋은 죽음이란 무엇일까,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또 자녀들에게 또 내 배우자에게 이렇게 남기고 싶은 말들을 그 각각 법적인 그 항목들에 따라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해 보는 방법, 네. 그다음에 재산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네. 매장에 가장 좋은 방법, 뭐 화장에 가장 좋은 방법, 어떤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한 장례 절차,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는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 센터에는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죠. 네네. 주로 어떤 상담을 받으러 오시나요? 이 세상에 있는 문제는 다 가지고 오시죠. 다 가져오세요. 다 가져오시지만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좀 커지면서 네. 실제 취업 문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노인분들께서 취업을 하시겠다고. 그렇죠. 네, 또 네. 그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어르신들만 계신 게 아니라 어르신들 모시고 있는 가족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고령화가 그 해를 거듭하면서 점점 이제 그 큰 폭을 차지할 텐데, 그러면 이제 오랫동안 그 병중에 계신 어르신들 모시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가족들도 어찌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토로하시죠. 알겠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지금 하는데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은 준비입니다. 준비. 네. 오래 산다면 오래 살 준비를 해야 되고요. 네. 행복하게 살려면 행복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준비를 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노인 상담센터의 이호선 센터장이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인용한 조사는 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65세 이상 전국 1만 452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면접 방식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네, 지금 시각은 7시 2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주말 앞둔 금요일이고 날이 봄날인 만큼 인파가 많이 몰리는데요. 삼청동으로 들어가는 길 꽉 막혀 있습니다. 율곡로도 경복궁 사거리에서 안국역, 원남동 사거리와 이화 사거리 구간 답답하게 묶여 있습니다. 고속도로 위로도 정체가 심한데요. 평소보다 중부고속도로가 긴 정체 살펴집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일죽 부근 밀려 있고요. 모가 부근 더딥니다. 이천에서 시작된 정체가 곤지암까지 10km 구간 이어져 있고요. 중부 3터널에서 중부 1터널까지도 길게 밀립니다. 중부고속도로가 거의 20km 가까이 하남 방향으로 더디고 반대 남이 쪽으로는 진천 부근 1차로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근으로 혼잡합니다. 더 가서 증평에서 오창까지도 10km 구간 더디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곳곳으로 정체가 아주 심합니다. 이런 날 오히려 여유롭게 운전대 잡으시길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오늘의 금요시사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이 4세기 후반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백제와 신라, 가야를 지배했다는 주장입니다. 일본의 한국사 왜곡 사례 중 하나인데요. 최근 일본이 중학교 교과서에 이 같은 주장을 실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퀴즈입니다. 1번 임나 1본부설, 2번 임나 123설, 3번 임나 만년설. 네, 휴대전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밀레의 탄생 200주년 기념 밀레 모더니즘의 탄생 전시회 초대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계절의 여왕 5월, 가평 자라섬에서 아주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국내 최대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공연과 화려한 불꽃놀이의 강연. 2015 자라섬 불꽃축제. 티켓 문의는 인터파크 1544-1555.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의 금요 시사 퀴즈입니다. 일본이 4세기 후반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백제와 신라, 가야를 지배했다는 주장입니다. 일본의 한국사 왜곡 사례 중 하나이죠. 최근 일본이 중학교 교과서에 이 같은 주장을 실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퀴즈입니다. 1번 임나 1본부설, 2번 임나 123설, 3번 임나 만년설. 휴대전화 샵 094 우물정 094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밀레 탄생 200주년 기념 밀레 모더니즘의 탄생 전시회 초대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는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네, 스포츠 소식입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신수 선수 미국 프로야구에서 부활을 노리고 있는데요. 오늘 시즌 첫 홈런을 터뜨렸네요. 네, 텍사스 추신수가 오늘 오클랜드전에 2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했는데요. 그 5대0으로 앞선 4회 1사 1, 2루에서 상대 투수 슬라이더를 걷어올려서 오른쪽 담장을 넘겼고요. 그 5타수 2안타를 기록하면서 그 10대1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그 추신수는 2013년 겨울에 그 자유계약 선수로 7년간 약 1,400억 원의 초특급 계약을 맺었지만 지난해 2차례 수술을 받고 시즌을 조기 마감했는데요. 올 시즌 3경기 만에 첫 홈런을 터뜨리면서 그 부활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피츠버그 강정호는 그 신시내티전에 9회 말 수비 때 조디 머서를 대신해서 유격수로 교체 투입됐는데요. 땅볼 타구를 깔끔하게 처리했고요. 하지만 팀이 끝내기 실책으로 져서 타석에는 서지 못했습니다. 네, 국내 프로야구 넥센의 서건창 선수 지난해 MVP 수상을 했었죠. 그런데 부상당했습니까? 네, 그 넥센 서건창이 어제 두산전에서 1루로 전력 질주하다가 그 1루수 고영민과 충돌해서 쓰러졌는데요. 그 병원에서 부분 파열부터 그 전체 파열까지 진단이 다르게 나와서 자칫 전체 파열이면 최대 시즌 아웃까지 우려됐는데요.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그 부분 파열로 수술 없이 복귀까지 그 3개월 재활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아서 네. 7월 18일 올스타전 전으로 복귀가 점쳐지고 있는데요. 네. 그 강정호를 메이저리그로 떠나보는 넥센은 그 현재 9위에 그치고 있는데요. 그 서건창까지 빠져서 시즌 초반에 그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국내 프로야구 신생팀 KT가 아주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고 있네요. 개막 후 10전 전패를 당했는데 이거 부진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네, 그 KT는 어제 SK에 2대13으로 대패해서 그 10연패로 그 신생팀 최다 연패 불명의 기록을 이어갔는데요. 그 사실 KT는 10경기 중에 6번이 3점 차 이내 접전일 만큼 그 경기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수 절반이 프로 2년 차 이내 그 신예들이고 그 중심을 잡아줄 그 주축 선수가 부족해서 고비마다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투자에 다소 인색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 자유계약 선수 시장에서 박경수와 박기혁, 김사율을 영입했는데 세 선수의 총액이 44억 원으로 86억 원이 SK 최정의 절반 수준인데요. 트레이드 등을 통해서 KT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즌 첫 메이저 골프 대회 마스터즈가 어제 개막을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 부진한 우즈 선수 경기력 어땠습니까? 네, 타이거 우즈가 오늘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에서 열린 1라운드에서 버디 3개, 보기 4개로 1호 오파 공동 41위를 기록했는데요. 메이저 대회를 14차례나 제패한 우즈는 올 시즌 허리 부상과 일종의 공포증인 입스 논란 속에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자녀가 잘 때나 학교에 갈 때를 포함해서 남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훈련했다는 우즈는 2달 만에 마스터스에 복귀했고요.
그 티샷을 물엉덩이에 빠뜨리기도 했지만 그 버디 3개를 칩샷으로 잡아내는 등 부진 탈출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조던 스피스가 8언더파 단독 선두로 나섰고요. 우리나라 노승열은 그 2언더파 공동 12위로 시작했습니다. 네, 19살 정현 선수. 한국 테니스의 기대주죠. 근데 네. 정현 선수가 과거 세계 랭킹 7위 선수에게 석패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 세계 랭킹 118위 정윤이 오늘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그 남자 프로 테니스 투어 US 클레이 코트 챔피언십 단식 2회전에서 2009년 세계 랭킹 7위까지 올랐던 스페인의 베르다스코에 석패했는데요. 정현 1세트 타이브레이크까지 치르면서 접전을 벌였지만 아쉽게 0대2로 져서 8강 진출에 실패했는데요. 그래도 베르다스코는 정현은 경험을 쌓으면 세계 랭킹 상위권에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칭찬했고요. 네. 다음 주 세계 랭킹 110위 초반까지 넘볼 수 있는 정현은 5월 메이저 대회인 프랑스 오픈 본선 직행 가능성도 부풀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건강 프로젝트 자연으로 돌아가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신우섭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우섭 원장님께서는 의사 선생님이시죠? 네. 네. 자, 지난주에는 심혈관계 질환과 치료 방법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심혈관계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혈관이 막히는 질환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뇌졸중, 심근경색, 그리고 또 뭐 당뇨, 합병증 쪽에 생기는 것들, 이런 것이 결국 혈관이 막힘으로 해서 뒷단에 있는 조직이 썩어버리는 것들이죠. 예. 네, 그런 부분들 총치해서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질환이 생기는 이유는 주로 혈액에 노폐물이 많이 생기면서 네. 특히나 기름기가 많이 생기면서 혈관이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중성지방 이런 게 높을 때는 이런 심혈관계 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혈액을 맑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혈액이라고 하는 건 내가 먹은 음식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 음식 조절을 통해서 혈액을 맑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음식을 어떻게 조절하라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에너지원은 바로 밥이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현미로 만든 밥이 가장 좋습니다. 네. 현미밥을 충분히 먹는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시고요. 또한 거기서 현미밥을 먹고도 제대로 소화를 시켜서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소화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소금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한 소금 섭취를 같이 해주시게 되면은 네. 밥을 먹고 충분히 힘이 나기 때문에 다른 음식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병이 안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밥을 안 좋아하고 고기를 좋아하거나 네. 과일 좋아하거나 네. 빵 같은 걸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이 항상 병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어떤 질환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요. 네. 흔하게 겪은 증상 중에서 뭐 만성 두통이라든지 만성 위염, 만성적인 비염들, 뭐 야간뇨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만성 두통 말씀하셨는데 그 괜히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흔하게 뭐 요즘은 조금 이제 규제가 있었지만 뭐 두통에는 한국인의 두통약 이런 선전도 나오고 있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두통이 사람들한테 많은 부분이 힘든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두통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뭔가 골머리 고민하고 생각할 때도 두통이 생깁니다. 네. 특히나 뭐에 또 어떻게 보면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요? 뭔가 생각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자 그럴 때 반응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화가 나면 피가 어디로 가는 걸 느낍니까? 머리로 쏠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머리로 올라가죠. 예. 근데 왜 그럴까요? 네. 머리에서 뭐 일이 많아지니까 혈액이 더 그렇죠. 많이 뭔가 필요한 생각이 많아졌다는 얘기고요. 뭔가 빠른 판단하기 위해서는 뇌가 팽팽팽 돌아가야 됩니다. 네. 그럴 때 우리는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걸 느끼죠. 자, 그런 다음에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골머리 아프다고 이 표현을 하는데 바로 두통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통이라는 것도 하나의 통증입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겠지만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혈액 순환 연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혈관이 확장될 때, 네. 다시 말하면 혈류가 증가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통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지금 뇌 쪽으로 혈액이 증가할 때 생기는 게 통증인데요. 네. 자, 이런 통증들이 내가 신경도 많이 쓰지도 않았고 내가 뭔가 좀 편안한 상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통증, 두통을 시달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요. 바로 뇌혈류가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뇌혈류가 원활하지 않는 이유를 봤더니 바로 위장장애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네. 우리가 흔하게 겪을 수 있는 게 그런 거죠. 체해 본 적 있으시죠? 네. 자, 체했다는 건 어디가 망가진 겁니까? 위장이 뭔가 문제 생긴 거죠. 그런데 그때 느낌이 어떻죠? 머리가 띵하고 아프기만 할 게 아니고 머리가 그렇죠. 머리가 띵하고 눈도 잘 안 보이고 하죠.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렇죠. 네. 그런 경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라는 거죠. 위가 잘 안 움직일 때 위쪽으로 혈액이 증가합니다. 혈류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뇌혈류가 감소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때 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뇌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예. 바로 그럴 때 우린 두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두통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은 뭐냐면 만성적인 소화불량입니다. 아, 소화불량하고 관련이 있다. 네. 그래서 내가 두통을 자꾸 느낀다라는 그런 사람들 같으면은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뭔가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키는 음식을 먹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뭐 소화를 좀 잘 시킨다고 한다면 위장 장애도 없어질 거고 그렇죠. 그리고 아울러서 두통도 없어질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머리가 맑아질 겁니다. 네. 네. 내 뱃속에 소화가 잘 안 됐다? 네. 그럼 그 소화 잘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바로 첫 번째는요.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됩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라. 그렇죠. 글쎄요, 뭐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치신 것 같은 말씀이신데.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잘 안 돼요. 왜요? 현대인들은 급하거든요. 아, 그럼요. 식사 시간이 되게 짧습니다. 뭐 10분, 15분 아닌데 다 먹어치고. 그렇죠. 좀 길게 여유 있게 먹을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건강법은요.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2번, 3번 식사를 할 때 그 식사 시간만큼은 지키자는 거거든요. 네. 그 식사 시간만큼은 천천히. 식사 시간은 어느 정도로 잡아요? 최소한 40분, 50분에서 1시간 잡아야 됩니다. 아, 밥 한 끼 먹는데 그렇죠. 40분, 50분, 1시간 정도는 잡아라. 그렇죠. 그 정도의 시간을 갖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연습을 한다면은 내가 먹는 음식을 충분히 내가 소화를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힘이 납니다. 에너지가 납니다. 네. 그러면 전혀 다른 걸 먹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네. 밥을 먹고도 중간에 뭔가 군것질을 한다든지 뭔가 자꾸 다른 걸 땡겨 하는 거는요. 네. 내가 먹은 밥을 제대로 소화를 못 시켰다는 증거입니다. 그 왜 점심시간 후에 한 2-3시간 있다가 또 뭐 간식이라고 해서 조금씩 하기도 하고 그렇죠. 하는데 그런 욕구를 느끼는 것도 역시 소화가 다 안 돼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힘이 딸리는 겁니다. 힘이 딸린다. 그래서 그때 조금 뭔가 먹어주면은 머리가 반짝하고 좋아지고 좀 힘이 나죠. 네. 대표적인 게 믹스커피 같은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커피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커피만 들어있는 게 아니죠. 설탕이 50%입니다. 네. 바로 다시 말하면 당분을 섭취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힘을 높여가지고 이 머리가 편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탐닉한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들, 좋은 음식을 아무리 먹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꼭꼭 잘 씹어 먹으면은 간식도 별로 필요 없으리라고 생각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간식거리는 먹지 않습니다. 신우석 원장님께서는 간식 별로 안 드십니까? 전혀 안 먹습니다. 차 같은 거 마시세요? 차는 마십니다. 차 같은 걸로 또 여기 차는 뭐 가끔 이제 녹차라든지 뭐 보이차 같은 거는 좀 마십니다. 예. 그런 건 도움이 됩니까? 네, 그런 차 정도 마시는 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거긴 당분이 더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두통을 해소할 수 있다. 근데 두통의 모든 원인이 위장 장애하고만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른 원인도 있어요. 그래서 만성적인 두통을 갖고 있는 분들은 식사 패턴을 바꿔주시고요. 네. 그래서 꼭꼭 씹어 먹는 거 외에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바로 소금 섭취를 충분히 좀 해주십시오. 소금을. 네. 그러면은 위가 편해지면서 두통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네. 소금을 좀 섭취해야 한다는 얘기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소금을 그냥 따로 먹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반찬 같은 데 섞여 있을 텐데요. 그렇죠. 바로 반찬을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어서 반찬을 먹는 이유는 반찬에 있는 영양가를 섭취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실제로 반찬은 영양가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영양학을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처럼 바이타민이나 그렇죠. 그런 모든 거를 섭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반찬을 먹는다면 반찬은
그야말로 수십 가지에서 수백 가지를 먹어야 될 겁니다. 많이 먹으면 그래서 뭐 많이 고루고루 먹어야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먹으면요 소화가 하나도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돼요. 자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끔 회식하면서 뷔페 같은 데 가죠. 네. 여러 종류의 음식을 먹습니다. 네. 다음날 아침에 어떠신가요? 속이 편하던가요? 속이 불편한 걸 대부분 다 느끼실 겁니다. 그 왜 그렇죠? 우리는 한 번에 많은 음식을 소화를 못 시킵니다. 우리 몸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 고루고루 먹으라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잘못된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편식하라고 얘기하죠. 고루고루 먹으라는 것이 옳은 말이 아니라 오히려 네. 편식을 하는 게 낫다. 그렇죠. 글쎄 그거 좀 위험한 말씀이신 거 아닌가요? 가장 우리 몸에 맞는 에너지원은 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밥을 위주로 식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반찬은 그때그때 나오는 제철 나오는 음식들 가지고 한두 가지, 이 두세 가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음식들을 매번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런 음식들이 주로 저장 음식들이죠. 네. 뭐 장아찌 종류라든지 장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네. 언제든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적으로 먹을 수 있거든요. 네. 바로 그런 반찬과 함께 밥을 먹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반찬은 결국은 소화를 시켜주는 것을 돕는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밥을 거라고? 맛있게 먹기 위한 방법이죠. 네. 그런데 뭐 요새 영양학자들 말에 의하면 반찬에 또 채식이면 채식이라든가 뭐 육류라든가 여러 가지 뭐 좋은 영양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들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꼭 먹어야 한다 이런 분도 그렇습니다.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먹어봤을 때 우리 몸이 벌써 얘기를 해줍니다.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고 편하지 않다. 더부락하고 가스가 차고 더 심하면 머리가 아픈 하루 두통도 오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 원인이 바로 소화장애에 있다. 소화 기능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네. 소금을 그러면 반찬에 섞인 정도 그 정도만 먹으면 됩니까? 그렇죠. 따로 먹을 필요 없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 천일염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뭐 수시로 이제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만약 아까 했듯이 소화가 안 된다 이럴 땐 소금을 좀 따로 먹어주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런 걸 자주 먹어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평상시에 먹는 음식이 충분한 소금간이 안 돼 있다는 증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환자분들한테 그런 훈련을 좀 시킬 때 소금을 따로 좀 먹게끔 하는 이유는 간을 맞춰서 먹으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 음식이 싱겁다고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짜다고 표현합니다. 네. 어느 게 간이 맞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걸 훈련을 좀 시켜야죠. 네. 그 잠자는 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왜 여쭤보냐면 그 야간조라고 그래서 그렇죠. 밤에 일어나서 이제 수시로 이제 화장실을 가셔야 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 또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불면증이라든가 그래서 그게 또 뭐 우울증으로 연결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네네. 그런데 그거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야간요가 요즘 참 문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뭐 신문 광고에 이제 언론 가서 보면은 그 전립선 문제 때문에 광고하는 뭐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한번 옛날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옛날 어른들이 그 아이들이 자다가 소변을 보거나 이불에다 지도 그리면 뭐를 시켰습니까? 근데 어디 가서 이제 뭐 하라고? 뭘 시켜오죠? 뭘 받아오라고 그러죠? 소금 받아오라고 하십니다. 이게 왜 하필 소금일까요? 바로 야간요는요 소금하고 물의 균형이 말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 소금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그렇죠. 소금이 부족하고 물이 너무 많은 겁니다. 네. 그래서 밤 사이에 우리는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쓸데없는 물을 바깥으로 빼내려는 작용합니다. 네. 그래서 야간요가 생기기도 하고 잠에서 식은땀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을 푹 못 자고 그런 분들은 요거를 한번 시도 한번 해보십시오. 물을 마시는 걸 좀 줄이면서 물을 줄이고 그렇죠. 소금 섭취량을 조금만 늘려주면은 소금을 늘려라. 네. 자다가 깨는 일이 없어지는 걸 알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 번도 안 깨고 자야 됩니다. 네. 그러고 자면 4시간 자든 5시간 자든 푹 자고 일어나야 우리는 회복을 할 것이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좋은 걸 느끼거든요. 야간요가 심해지면 어떤 나쁜 숙면이 안 됩니다. 숙면을 그렇죠. 푹 자지 못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저희 병원 오신 분들 환자분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하룻밤에 심하면 4-5번 깹니다. 1시간에 한 번씩 깹니다. 그러면 그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병이 생기는 겁니다. 네. 사람은 그거 왜 잠을 자야 됩니까?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은 이제 낮 동안에 손상됐던 부분을 회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불면증과 연관이 있는데요. 요즘도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면서 수면제 먹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자율신경계라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자율신경계라는 거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눈이 깜빡이고 심장이 뛰고 맥박이 뛰는 것처럼 내가 의지하지 않아도 내 몸이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율신경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가 났을 때 피가 머리끝으로 솟구치면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배가 차가워지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를 만들어낸 교감신경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밥을 먹었을 때 소화를 시키고 위와 장을 움직여서 또한 잠을 자는 동안에 올라오는 건 부교감신경입니다.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 작용을 하는데 이게 균형이 깨지는 거죠. 교감신경이 너무 위로 올라가 버리면 피는 항상 머리 쪽으로 솟구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낮에 계속 활동하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밤에 잘 때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계속 잠을 못 자서 교감신경이 위에 있는 거죠. 위에 있게 되면 그렇죠. 그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그럴 때 잠이 안 옵니다. 네. 그러면 자 부교감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건 결국 장 운동밖에 없습니다. 네. 장이 움직이게 만들어주면은 부교감신경이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장. 그렇죠. 뱃속에 있는 장이 잘 움직이게 해준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하면은 바로 불면증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그 장이 잠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설명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교감신경을 위로 끌어올리는 방법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예. 자율신경계에서 하는 거니까. 자율신경계니까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건 결국 유일한 방법 하나는 장운동입니다. 장운동을 시키면 왜 부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습니까? 장운동 자체는 부교감신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실제로 혈액이 위와 장으로 몰리게 되면서 우리가 평상시에 갖고 있던 낮에 그 손상됐던 부위들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들이 바로 부교감신경이 위로 올라갔을 때 말초 혈관들이 혈액순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장운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 장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 봤더니 충분한 식이섬유와 함께 소금이더라는 거죠. 네. 네. 장운동은 뭐 결국 소화운동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런 거죠. 나는 밥을 먹고 제대로 소화를 시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단편적으로 배가 차가워진 사람들은 장이 안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로 가는 경험은 뭐냐면 변비라든지 설사라든지 이런 걸 자주 반복합니다. 그러면 변비 설사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이 결국은 또 잠도 잘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결과가 되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장 운동을 활발하게 시켜주기 위해서 앞에 말씀하시기를 식이섬유와 소금을 먹어라. 그렇죠. 소금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는 앞에 하셨고요. 그렇죠. 식이섬유가 필요하군요. 그러니까 그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이 바로 현미밥입니다. 그러니까 현미밥을 위주로 식사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식이섬유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식이섬유는 실제로 우리 몸의 에너지원은 아닙니다. 네. 다 바깥으로 흡수되지도 않고, 우리 몸으로 흡수되지도 않고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예전에는 굉장히 쓸데없는 물질을 생각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연구해 보니까 뭐냐면 장에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면서 변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바깥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식이섬유가 상당히 중요한 영양소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네. 그러니까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려면 식이섬유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현미나 또 뭐 채소에 들어있는 이런 섬유질들이. 네. 예. 그래서 장을 좀 활발하게 해줬더니 잠이 오더라.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실험을 많이 해보셨습니까? 저희 병원에 오셨던 환자분들이 다 그렇게 해서 약을 끊습니다. 네. 수면제를 끊게 만듭니다. 네. 수면제 먹지 않고도 잠을 충분히 잤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을 푹 잤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뭘 그렇게 드셨어요? 바로 얘기하는 그겁니다. 현미 드시고 소금 들어 먹어서?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연적인 이런 치료 방법이 있다.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우섭 원장이었습니다. 이천 어디에 사시겠습니까? 이천의 새로운 중심을 생각한다면, 이천의 더 큰 내일을 생각한다면 이천이 준비하고 한양이 짓는 젊은 도시를 만나십시오. 이천이 준비한 젊은 새도시, 이천 증포 새도시 한양 수자일. 문의 1899-6316. 주식회사 한양. 여유 있는 서울 신촌에서 시작합니다.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애호개역이 주는 출퇴근의 여유와 아현 부가현 뉴타운 2만여 세대 대규모 주거타운의 완벽한 생활 인프라. 서울의 도심을 가까이. 이 편한 세상 신촌 4월 분양. 문의 1899-7447. 대림. 수지야! 한교야!
수지와 광교가 만나는 시간 걸어서 3분. 수지에서 광교까지 다 누리는 레이크풀의 수지. 교통, 생활은 기본. 신세계 건설이 짓는 중소형 특화 설계까지. 레이크풀의 수지. 지금 만나보세요. 4월 오픈 1688-8018 KB 부동산 신탁. 네, 오늘의 금요시사 퀴즈 정답을 발표할 시간이죠. 정답은 1번 임나 1본부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문화선물 받으실 분은 제작진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고요. 의견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 1788번님께는 주간 경향을, 1214번님께는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안홍진, 장시아, 작가 임현,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훈이었습니다. 4월 10일 금요일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